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생물체를 인간의 의도대로 설계하거나 인간이 원하는 기능을 하게 새로이 만들거나 아니면 변형시키는 그런 모든 연구 기술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합성생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생물학을 하고 있지만 누가 합성생물학이 뭐야라고 물으면 이렇게 똑 부러지게 대답을 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 합성생물학의 정의에 대해서. 권위 있는 기관 중 하나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제 영어로 쭉 정의가 돼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리디자인이에요. 속 들어오네요?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면 useful purpose, 유용한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낸다고 했냐면 new organism, 새로운 생물을 만들어낸다. 합성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합체라든가 콜라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결합이라든가 결합생물학 뭐 많이 있잖아요 또. 예. 합성이라고 하는 단어랑 예.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죠? 사실은. 합성은 이제 인위적으로 화학 반응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고, 그다음에 생물이라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게 합성생물학이라는 게 기존의 자연에 존재했던 것을 모방해서 새로운 생물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지 않은 그런 생물체를 만드는 그런 거를 다 총칭을 해서 합성생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불편한 이름이 어떻게 보면 붙은 거죠. 이게 단어가 다 조금씩 의미가 다른데 우선 합성이라는 단어는 화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고요. 화학 물질 만드니까. 그렇죠. 합성 자체는 뭔가를 합쳐 만들었는데 이게 성질을 갖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합체는 단순하게 있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결합한다거나 결합도 연결된다거나 이런 단순한 거지만 합성은 우리가 뭔가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더 크고 복잡하고 기능하는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의미가 크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합성이라는 단어가 생물학에 붙으면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근데 저도 세계에서 합성 생물학의 말 누가 먼저 써서 궁금해 찾아봤었어요. 누구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한정으로 되게 기억하기 쉽고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 한정으로. 미국의 그 위스콘신 대학교에 계신 분인데 바슬라프 시발스키라는 분이 시바스키 씨? 너무 세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들으면 합성 생물학을 누가 만들었는가는 합성생물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합성생물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표를 한 분이 시발스키. 닥터 시발스키라고 닥터 시발스키 선생님이라는 거죠.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다 이렇게 가자라고 했나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굉장히 오래전인데 아마 78년 정도일 거라고 기억하는데 생각보다 진짜 되게 오래됐네요. 이분이 그 얘기를 처음 하신 맥락은 거의 뭐냐면 50년인데. DNA를 자를 수 있는 가위 우리가 보통 유전자 가위. 예, 유전자 아니, 가위 요즘 쓰는 유전자 가위가 아니라 네. 처음으로 제한 효소라는 거를 이제 세균들에서 찾아내. 제한 요소. 예, 그래서 이제 세균들이 그런 효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정한 이제 그 염기 서열을 읽어서 그 부분을 딱 자르는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침입하는 DNA 이런 조각들을 잘라서 없애기 위해서 자기 방어 목적으로 세균이 이런 거 갖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가져다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겠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DNA를 이제 재조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게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발견하신 분들이 노벨상을 받게 돼요. 노벨상을 받을 때 이분이 이제는 유전자를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이런 걸 하지만 그 너머에서 미래에는 아마 합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예견을 하신 거죠. 굉장히 훌륭한 예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합성생물학이라는 게 정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단계에서 너무 미래다. 그런 미래를 예측하신 거죠.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럼 자르고 붙이고. 그럼 이것도 합성생물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자르고 붙이고 이런 거를 이제 DNA 재조합 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재조합, 영어로 예. 리컨비넌트 바이오테크놀로지인데 네. 실제 합성생물학을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기술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기술의 확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네. 제조학기술 유전자 하나, 두 개 이런 게 아니라 뭐 전체 유전체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없던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기존의 생명체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을 생명체 안으로 도입하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목적에 따라 사실은 조물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 아닌가요? 예. 그거야 어차피 먼 미래에 어떻게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근데 그게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만해요. 처치 교수님이 비밀 회의를 소집한 거죠. 아, 미래야 아직 멀었어요. 아니 합성 생물학이라는 게 태동한 특별한 뭐 계기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합성생물학이 그러니까 그 개념은 이제 오래전에 나왔지만 실제 그 다음에 합성생물학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막연하니까. 2003년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해서 중요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를 우리가 읽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 과정에서 네. 그 DNA를 읽는 속도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해서 그런 이제 발전이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쉬워지면서 값이 싸지게 되면서 많은 생명체의 정보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그 크랙 벤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 중에 한 분은 유전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요트를 하나 사가지고 오대양을 돌면서 바다 안에 있는 생물들을 다 건져가지고 그 시퀀스 다 DNA 유전 정보를 다 읽어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거든요. 새로운 생명체들의 유전 정보를 굉장히 많이 읽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유전자를 찾거나 그러면은 다 쥔뱅크라는 데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쌓이니까 이 정보를 쌓이고 보니까 이런 거는 뭐 이 생물체가 갖고 있는데 딴 데 사용하면 되게 유용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처음 얘기한 사람이 위너라는 과학자인데 그 사람 컴퓨터 과학자인데 이제 뭐 신경 뭐 생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분 컴퓨터 하시는 분이니까 생명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의 모듈이 합쳐져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명체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돼요. 그럼 뭔가 컴퓨터로 보는 거네요, 사람도. 기계. 예, 모듈이 연결된 거다. 그래서 시스템이다. 이렇게 독특하다. 시스템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체를.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 정보가 많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기능을 하는 모듈들을 알게 되니까 예. 공학을 하던 친구들이 이 모듈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이 생명체, 저 생명체 새로 디자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공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공학적 접근이네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사실 합성생물학의 이런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이 시발이 되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되게 신선해요. 그러니까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인간도 생명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학적으로 다 시스템화가 돼 있다라는 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시스템들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또 다른 시스템도 이해만 하면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약간 엔지니어 마인드. 그러고 보니까 그 영화도 엔지니어였는데. 어떤 영화요? 아이고. 프로메테우스. 거기 엔지니어라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 관점인 거죠. 엔지니어가 합성해서 만든 생명이 인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모듈 가구라는 것도 있고. 맞아요. 또 같은 부품인데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도가 달라지거든요. 레고 부품 같아요. 모듈 가구 네. 같은 게. 그럼 조립하는 대로 막 달라지기도 하겠구나 예,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립이 되고 모듈로서 기능을 하려면 그 부품들이 있잖아요. 모듈을 이루는 부품들이 있고 예. 이 부품들 각각을 네. 그러니까 마치 레고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블럭같이. 부품들을 바이오 브릭이라고 그래요. 바이오 브릭이요? 예. 멋있다. 그러니까 브릭인데 그러니까 그 레고 한 조각 브릭이라고 예,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다양한 바이오 브릭을 만들고 그것들을 조합을 하면 원하는 식으로 조합을 하면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브릭 파운데이션 같은 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원하는 새로운 바이오 브릭을 찾아낸 거나 네. 디자인하는 사람 다 거기 등록을 하고 또 네.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레고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바이오 브릭들을 점점 더 데이터화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표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공학의 기본은 표준화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표준화하는 거죠. 이런 기능은 얘를 쓰면은 더 정확해. 이 기능은
이런 모듈을 갖다 쓰면 돼. 그런 개념으로 생명을 이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제 디벨로퍼 하게 돼요. 이거 기가 막힌 발상인데요. 아, 이 레고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꽃도 됐다가 새도 됐다가 다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딱 파악을 한 거예요. 와. 교수님 그러면 바이오브릭. 바이오브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이오브릭이라는 거는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바이오브릭은 아니면 이 유전체가 되는 거예요? 바이오브릭 단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바이오브릭은 되는 사실 거예요? 유전자 하나하나가 바이오브릭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으면 이런 기능을 하니까 이 모듈이 되는 거고 또 저렇게 모으면 또 다른 기능을 하는 모듈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섹시한 주제야. 그러니까 제가 아직 바이오브릭. 옆에서 계속 제가 흐뭇하게 지켜봤는 게 이런 걸 좋아해요. AI 이후로 형님 이 텐션 나 처음 봤어. 바이오브릭을 만들고 그것들을 조합을 하면 뭐 아니, 좋아요. 아니 그러면 이걸로 이제 뭘 만들까요? 그걸로 뭐 어떤 걸 아니, 만들 수 있어요?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장기도 생각해서 다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장기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균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특정한 세균이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슘이 많으면 색깔이 변하는 그런 세균을 디자인한다든지 뭐 수은이 들어있으면 뭐 색깔이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그런 바이오 마커들의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인 게 이거를 갖다가 한두 사람이 해갖고는 이제 발전이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진대회 같은 거를 열었어요. 경진대회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막 애들을 모아가지고 그 막 페스티벌. 작은 시간 안에 뭐 새로운 뭔가를 만들게 해갖고 상 주고 이러는 기가 거. 막혀. 이게 순식간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해. 근데 이 아이잼이라는 게 결국 대회면은 직접 생명체 만드는 것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안 되죠. 원래 보여줘야 이제 그 되는 합성생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서 워킹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고쳐서 다시 해보고 이런 게 이제 실험이거든요. 원래 모든 실험은 그래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재밌는 발상을 한 게 IT 산업이 빠르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던 거는 뭐 차고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자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다 생명과학 연구를 하게 하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혁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독특하네 그 다들요. 커뮤니티 랩이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을 커뮤니티 합니다. 랩.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동사무소에 가면은 왜 운동시설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뭐 이런 거 네네네네. 있는데 거기 실험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험실을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은 거기 누구나 와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랩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와서 너도 실험해봐 이런 거예요. 과학자 자격이 없어도 상관없는 아 상관없어요. 그냥 누구든 근데 이게 얼마나 DIY가 돼 있나가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게 화학 실험은 그렇게 오픈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시약을 일반인이 아무것도 못 쓰게 돼 맞아요.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게 네, 만들면. 근데 생명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뭔가를 설계를 만들다 보면 혹시 모를 이상한 게 생기거나 배놈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험한 레고 블락은 공급을 안 하지 않을까요? 안 하나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제가 합성생물학을 처음 소개하게 된 것도 우연히 미국의 아주 초기에 합성생물학에 관련되는 그 약간 비밀 회의 같은 그런 데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과학자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상원의원도 왔었고 FBI에서도 오고 뭐 군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차단을 하고 5일인가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토론을 시키는 거였었어요. 발표하고 토론. 그때 이미 합성생물학의 위험에 관련돼서도 많은 논의가 이미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하게 위험한 시퀀스를 합성하는 거를 하면은 저절로 기계가 합성을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넣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합성생물학이 이제 굉장히 지금 팬시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합성생물학이 아주 대표적인 양날의 검이에요. 예, 양날의 검인 기술이에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위협이 될 수가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그런 이제 소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한의 무슨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새나간 거 어디에서 만들어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바이러스를 합성생물학으로 만들어내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DNA만 알면은 그 DNA를 그냥
세포에 집어넣어서 바르면 바이러스가 막 만들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관리가 필요한데 사실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분야. 현재요. 지금 너무 오픈으로만 돼 있고. 오픈되어 있는데 물론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한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취미연구학을 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 인간은 멸종할 것이다. 결국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누가 막는다, 뭐 한다? 아니 결국 누군가는 할 거고 안 좋은 쪽으로도 갈 거고 좋은 쪽으로도 갈 거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오히려 초연합니다. 그냥 단지 언젠가 우리는 다 멸종할 거니까 맛있는 거라도 많이 먹자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는데. 합성생물학이 이제 실용적인 목적, 인간이 원하는 거를 생명체를 통해서 쉽게 만들어 보자. 또 한쪽은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질문은 그거예요.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이 처음 생겼을까? 왜 지구에서만 생명이 생겼을까? 그렇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 다 물질이잖아요. 여기 화학자도 계시지만 어떻게 물질에서 이 생명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러네요. 상의 전환, 완전히 완전한 전환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네. 그거에 대한 질문이 이제 항상 있거든요.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사람. 생명이 왜 물질이랑 다르잖아요. 혹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 아시죠? 리차드 파인만이요. 예. 유식하시네요. 아유, 그럼요. 교수님은 저희 본방송을 자주 안 보시는데 리처드 파인만 뭐 친형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나와요, 그 형님이.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들 수 없다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예. 만들 수 없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생명체를 이해하려면 만들어 봐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컴퓨터를 이해하려면 전자상가 가서 부품 사서 만들어 봐야 조립해봐야죠. 되듯이 예. 생명체를 이해하려면 생명체를 만들어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크랙 벤터 얘기도 했었는데 네. 벤터. 이제 크랙 벤터가 그걸 풀고 싶었던 거예요. What we're doing is really trying to understand basic life, and this takes us a long way towards new understanding of cellular life. 근데 그때 복잡한 걸 못했고 가장 간단한 거를 붙여서 만든 다음에 세포 안에 집어넣었고 이미 있는 정보를 빼내고 인간이 만든 걸로 세포가 작동하는가를 보는 실험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제일 처음 인간에 의한 생물체의 합성 이런 이름을 달고 논문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 DNA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요? 만들었어요. 실험실에서 다. 근데 DNA를 무슨 방법으로 만들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DNA를 만들어낸 거예요? DNA가 결국에는 조각이 4개로만 돼 있고 결국 하나씩 선처럼 연결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다 뒤섞어가지고 생결하면 엉망이 되니까 하나씩 보통 어디다가 순서대로. 시작할 거 붙여놓고 두 번째 거를 이제 화학 반응으로 여기 붙을 수 있게 만들어 붙이고 그다음 세 번째 거 붙이고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 붙이는데 보통 좀 오래 걸리면 10분은 걸려요. 붙일 때 뭐 어디 통 같은 데서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통보다는 약간 아주 작은 구슬에다가 그 구슬에다가. 겉에서 이게 생기게 하고 마지막에 다 키운 다음에 톡 떨어뜨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분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하나씩 붙이니까 꼭 인간이 안 해도 이제는 기계가 자동으로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로봇팔이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뭐 부품별로 만들어 합친다거나 이게 다 가능해져서 예전에 이제 인간이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초반에는 네. 근데 붙여서 어쨌건 뭐 했는데 그럼 벤터 교수님이 그 붙인 걸로 뭘 만드신 거예요? 어떤 거? 정보를 붙여서 만들어서 네. 그거를 미코박테리아라는 세균에다가 집어넣고 세균에다가 집어넣고. 세균이 원래 갖고 있던 정보를 빼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걔는 정보라고는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준 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서 넣어준 정보에 따라서 이 생명체가 작동을 하는가.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2010년에 이게 발표됐을 때는 이게 버전 1. 이게 버전 1이에요? 버전 1에 쉽게 말하면 형님의 DNA를 네. 합성해서 합성해서 여기 항 박사님의 DNA를 그러니까 빼고 빼고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걸 넣어버리는 거예요. 생물이 이제 움직이냐, 살아간다. 살아가냐. 그거를 확인한 거고 이제 살았습니까? 사실 네 살았죠. 살았대요. 네, 그 DNA 자체를 리디자인한 건 아니죠. 이때는 그냥 그렇죠. 그냥 옮겨서 옮긴 거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합성 지금 DNA 합성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이거랑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제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세포들은 어떻게 DNA를 만들어내냐면 원래 있는 DNA에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새로운 DNA를 만들어내요. 똑같은 DNA를 만들어내요.
근데 합성은 이것들 없이 그냥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든 일인 게 10만 개의 그 블록들을 하나씩 붙이고 덩어리 만들어서 쟤네들을 이어 붙이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얼마나 걸려요? 그거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이 벤터 연구실에서 정말 사람들이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때 막 4년 동안 걸려서 이렇게 예를 들어 박건희 형님의 유전자가 들어와가지고 사냐 이것까지는 테스트한 게 버전 1이라고 그러잖아요. 2010년.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럼 버전 2도 있고 뭐 버전 3도 3가 유명한 게 버전 3가 유명해요? 아 버전 3까지 나왔어요? 3에 3A까지 나왔는데 이제 처음에 이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물질에서 생명이 됐을까? 그래서 있는 정보 안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빼서 정말 생명이라는 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가 뭘까? 돌아가는데 최소화. 최소가 생명이라는 게 유지되는데 그래서 유전자를 다 빼서 반 이상으로 줄였어요. 네. 그게 3.0이에요. 그 3.0을 넣었더니 살긴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3.0이 번식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3.0에다가 번식하는 데 필요한 이제 거라고 생각되는 유전자 19개를 다시 더 붙였어요. 그래서 만든 게 3.0A예요. 그래서 걔는 1만큼 번식을 잘하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 문제 없대요, 이제. 그래서 이게 아마 21년인가?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원래 유전자는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뭐 몇 개로 만든 거예요? 901개인가였다가 473개로 400 몇십 개로 바꿨다가 거기에 19개를 더했어요. 그러면은 그 없어진 나머지 400 몇 개 정도는 원래는 기능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473개로 줄인 게 원상복구가 됐어요. 원상복구가 됐다는 진화를 시켜서 인간은 한 주기를 살면 거의 한 100년? 뭐 자녀를 낳는 데는 30년 잡아야 되잖아요. 네. 얘네는 세균이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기준으로는 거의 막 몇만 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볼 수가 있었는데 내가 뺀 유전자들을 다시 만들어냈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470여 개로 줄였는데 나중에 되고 나니까 여러 세대가 흘러서 나고 보니까 원래 900 몇 개로 다시 늘어난 건가요? 네, 그 논문에서 이제 복구까지 완벽히 똑같다는 아니고 그 유전자의 개수를 거의 반 줄인 거를 다시 그러니까. 복구될 만큼 다시 늘렸다. 부족한 것들은 이제 복구를 자체적으로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신기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신기하네. 미생물들은 네. 특히 우리 인간에 비해서 더 그런 DNA 차원에서 보면 극도로 효율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DNA를 복제를 통해서 만드는 것들이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최소화해야지 사실은 번식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유전자들이 필요 없는 유전자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애들은 도태가 되니까. 그 벤타 선생님 그분이 만든 1.0, 3.0은 미생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세균에서 한 거죠. 세균으로. 그분이 만든 미생물인 거죠?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그런가요?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정보가 있다고 그래서 생명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이름이 그 JCVI라고 붙이고 뒤에 넘버가 붙어요. 네. 우선 생명체한테 버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그 계획을 알 수가 있고 네네. 마커 앞에 같이. JCVI가 그 존 크레이크 벤터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약간. 자기 이름 내 연구소에서 만든 1버전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자아가 진짜 약간 뛰어난 분이네. 그쪽으로는 토니 스타크 같은 사람이네. 그 진짜 그런 거 꿈꾸는 사람이에요. 학계에서는 어때요? 벤터 교수님 그 아웃라이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아웃사이더? 괴짜? 괴짜.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 왜 범 있잖아요. 비치범이 출신이에요. 비치범이 뭐냐면은 낮에 막 비치에서 놀고 서핑하고 막 배구하고 놀고 이러다가 이제 주유소 같은 데서 일하고 이러는 한량이 그런 친구였다가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 월남전에 가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면서 사람의 죽고 사는 걸 많이 본 다음에 완전히 거기서 이제 각성을 한 거구나. 근데 어쨌건 최초의 합성 미생물도 벤타. 그 약간 최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요. 벤타 선생님. 근데 이거를 하기 이전에 이미 벤터는 레전드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DNA를 다 읽는 사업을 할 때 이거는 한 개인이나 한 교수나 한 대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 인류가 힘을 모아서 해야 모아서 되는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사실 아폴로 프로젝트 같은 프로젝트였고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적인 그 연합, 과학자 연합이 인간의 DNA를 쭉 읽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NIH 연구원이었는데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 연구하는 속도가 이게 이렇게 갖고 언제 다 된다. 있냐. 어느 세월이 다냐. 그래갖고 혼자 나와가지고 네. 셀라라 지노믹스라는 벤처 회사를 차렸어. 자기가요. 프로젝트가 너무 느리다고 야 그래서 이건 이름이 셀레라 지노믹스예요. 셀레라가 뭐야? 액셀러레이트 할 때 빠르게 한다는 지놈을 빠르게 읽겠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네. 빨리빨리가. 그거 약간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하는 그렇지, 그렇지. 느낌이에요. 야, 내가 뛸게 하는 그런 느낌. 이분이 벤처를 만들고 물론 이분도 이 오픈 소스니까 기존에 했던 걸 다 갖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샷건 시퀀싱이라고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읽은 것들을 막 조합하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셀레라 지노믹스가 먼저 다 읽는다. 그러면 이제 벤처 회사라는 건 뭐예요? 그 데이터를 팔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휴먼 지노 프로젝트는 세금으로 진행이 되고 온 지구에 이제 오픈을 하는 건데 이쪽에서 먼저 읽게 되면 정말 개망신이잖아요. 그렇죠. 벤타 회사에서 만약에 완성을 시켜버리면 이제 개망신이니까. 망신일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그 인간의 레시피, 인간의 유전 정보에다가 특허를 내버리면 아 그렇겠네요.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도 있었겠네요. 벤타 씨가. 그래서 대성공한 성공했어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전쟁이었어요. 미국 쪽 책임자가 프랜시스 콜린스, 이제 국립보건의 프랜시스 콜린스였고 크레이크 벤터의 셀레라가 막 치고 올라오니까 우리 인간 유전 정보에 대한 공공성과 혹은 사익 추구가 경쟁이 막 붙다가 어떻게 끝났냐? 어떻게 끝났어요? 나 그게 궁금하네. 클린턴 대통령이 손잡고 프랜시스 손잡고 콜린스랑 크레이크 벤터랑 가보자. 손잡고 함께. 백악관에서 초안을 함께 발표했죠. 같이 했다. We are here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the first survey of the entire human genome. Without a doubt, this is the most important, most wondrous map ever produced by humankind. This is a great day. Thank you very much. 그러니까 뭐 인간도 만들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합성생물학 연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 인간 뭐 유전체를 만드는 그런 거는 되게 사실 그 조지 처치 교수가 어떤 이목을 확 끌었지만 그게 시들시들해진 게 그 유전체를 만들어서 사실 작동시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전체는 DNA 정보만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크랙 벤터가 만든 것처럼 그때 무렵에 아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막 시작해갖고 막 퍼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미 있는 유전체에서 필요 없는 부분, 필요한 부분 그런 걸 넣고 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된 거죠. 네, 오늘 이제 저희가 합성생물학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합성생물학의 아주 큰 흐름, 요즘 굉장히 핫한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뭐 크레그 벤터 교수님 하는 것처럼 DNA를 합성해서 뭐 갈아치운다거나 아니면 인간에서 뭐 디자인 베이비를 만든다거나 이런 그런 것보다는 것보다는 어떤 거예요? 산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산업적인 큽니다. 측면.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요즘 쓰이고 있는지 합성생물학이. 합성생물학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예요? 제일 성공적인 게 알테미신이라고 해서 말라리아 치료제가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투라는 그 중국 여자 과학자가 찾아냈고 약간 미량으로 들어있는 거를 찾아냈는데 그거를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키슬링이라는 버클리에 있는 합성생물학 하는 사람이 갖다가 효모해서 그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넣어갖고 굉장히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비료라든지 옷감이라든지 뭐 우리가 기존에 석유에서 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자연에서 얻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물체가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정을 이게 이제 사실 합성생물학에서 가장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커다란 주제인데 기존의 그
이제 근대의 특징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 대부분 많은 경우에 화석 연료가 재료로 쓰였죠. 근데 그거를 생물체를 사용을 하면 그렇게 커다란 공장을 짓지 않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맞춤형 소량 생산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재료를 원유 대신 플랜트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환경 문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런 발상을 가지고 근대에서 만들던 그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생물체를 이용해서 프로덕션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 플라스틱 우리 전에 미세 플라스틱 했었잖아요. 네네. 효소를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회사도 프랑스에 있어요. 그거의 장점은 효과가 좋다는 거. 그리고 뭔가 문제 생겨 다 죽어도 그냥 배양하면 금방 다시 늘어나니까 공장에 막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바이오가 생명체고 파운드리는 반도체 같은 거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들을 파운드리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성생물학이 가는 추세가 바로 바이오 파운드리예요. 합성생물학적인 방법에다가 로보틱스랑 AI를 결합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탄소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실험을 하는데 그거를 로봇이 하는 거죠. 사람이 안 하고. 이 로봇이 하고 그 AI가 그 결과를 계속 합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또 다시 디자인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에 따라서 그걸 굉장히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듈의 기능을 갖는 생명체를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만들면 합성 생물학의 이 효율을 굉장히 빠르게 배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이오 파운드리로 이제 이 산업계의 축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합성 생물학을 진흥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진흥법도 만들고. 근데 바이오 파운드리가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백신이 다 바이오 파운드를 만들었어요. 대량 생산. mRNA 백신이 바이오 파운드리로 해서 그게 되면서 5배 빨라졌어요. 그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슐린을 지금 다 바이오 파운드로 만들어요. 아, 인슐린. 네, 당뇨 환자들 인슐린을 생명체에서 그걸 다 뽑아내기에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양이라 우리가 쓰는 뭐 항생제라든지 인슐린, 단백질 이런 것 전부 다 바이오 파운드리라 이 산업은 이미 확고해요. 시장 규모가. 별의별 걸 다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싹 다 만들 수 있겠는데요. 이거 대박인데요, 진짜? 앞으로 엄청 커지겠는데요? 네, 교수님 살짝 놀라셨는데요. 급진적인. 근데 화학자 입장에서 보시면 어때요? 그 바이오 파운드리에 사실은 합성생물학적인 기법을 적용해서 미생물을 이용 혹은 세포를 이용해서 바이오 파운드리를 하는 전략이 있고 그다음 셀프리 세포 없이 미생물 없이 하는 바이오 파운드리도 있잖아요. 그 전자 합성생물학 기반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후자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화학적인 이 기반의 바이오 파운드리보다 이 전자가 보통은 이게 더 낫나요? 아니면? 독립적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체나 이런 생분자를 다룬다는 건 여기에 쓸 수 없는 용매가 화학적인 더 많아요. 뭐 벤젠을 쓴다거나 이런 온갖 물질 닿으면 부식하고 이렇게 직접 화학적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당연히 바이오 파운더리나 생물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게 무조건 더 효율적이에요. 왜 무조건 더 효율적이에요? 생명체가 가장 효율적인 규모가 훨씬 크고 이 생명체를 쓴다는 게 화학이나 산업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이산화탄소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많이 보는데 식물을 기르거나 동물 이것들을 의외로 카본 옥스, 그러니까 CO2 네거티브로 구분된 경우가 많아요. 얘네들 열을 가하거나 연료를 태우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면 무조건 환경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 쪽도 어쨌거나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빨리 만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빨리 일상에 회복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로봇, AI, 대량 생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더 빨라지고 더 좀 확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송 교수님? 되게 여러분들이 이게 재밌겠다,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명체를 그렇게 공장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으세요? 걔네들한테 일 시키는 건 미안하긴 한데 근데 어떡하죠? 근데 안 시키기에는 좀 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장님은요? 저는 뭐 이게 부정적이세요? 부정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미 뚜껑이 열렸고 그러니까요. 이미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뭐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러다이트 운동밖에 안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명체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기준이 어디까지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뿔 없는 소도 만들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소끼리 목장에서 싸우고 다치고 그런다고 뿔 없는 소를 만들었어요. 유전체에서 그 뿔 잘라내서 뿔 만드는. 기본 외형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학교 앞에서 옛날에 병아리 팔았잖아요. 그거 다 쑥병아리잖아요. 간별해서 요새는 유전체에서 쑥병아리 안 나오게. 아예 처음부터요? 달걀 낳는 그냥 닭만 나오게?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유용하죠. 그죠? 근데 정말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그 윤리적인 문제 또는 도덕적인 문제 아니면 신념의 문제 약간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라는 그 전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고 변형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돌아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것도 고민해볼 지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괜찮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무슨 약간 미생물로 연료라든가 아니면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만 좀 오픈을 하고 예를 들어서 뿔 없는 소라든가 암컷만 나오는 닭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막 좀 미안한 감정이 좀 들긴 드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 저의 기준이 약간 망가져 있다는 걸 오늘 좀 느낀 게 어디까지 갈 건데요? 아까 닭 얘기를 하셨을 때 설마 다리를 6개로 해서 닭다리를 늘리는 연구가 돼서 그거라고 야 이런 게 했는데 성돌이라 별거 아닌 것 닭다리 같은데 6개. 자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망한다니까요. 어차피 과학자분들은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제 입장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탄생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보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건드린 순간 생명이라는 게 숭고한 게 아니라 생산되는 걸로 바뀌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보고 근데 미생물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저도 그렇게 연료 쪽이나 탄소 이런 기후 이런 이쪽은 저는 괜찮을 거예요. 어디까지 이거는 기준이 있는 거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그렇게 너무 그렇게 100% 맹신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의 근대를 넘어오면서 산업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자연을 대상으로 삼아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런 기후 위기가 올 거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전혀. 그리고 이런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거. 이런 대량 멸종이 일어날 거라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존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만들어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자연 중심, 생명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명체를 사용하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합성생물이라는 게. 그러면 이 극단의 이 두 가지를 제가 이 30년 동안의 변화를 겪고 또 보고 목격자가 되면서 과학자로서 이걸 이해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대한 교수는 저처럼 라이프 사이언스 하는 분이니까 이런 이 저의 양극단의 고민을 아마 충분히 같이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심원준 박사님이랑 같이 미세 플라스틱 얘기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개발됐던 게 코끼리의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됐는데 결국은 엄청나게 심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죠 지금.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또 없애기 위해서 합성생물하고 새로운 박테리아를 만들었는데 그 박테리아가 또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위험이 없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찬양해야 될 기술은 아니라고 보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사실 한국에서 너무 이거를 산업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저도 비판적인 견지에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저는 뭐 딱히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나. 역시. 맞아요. 왜냐하면 상하 얘기나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를 모두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일부의 위험성 때문에 이걸 아예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건 과학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거나 하지만 그거를 무분별한 호기심을 갖는 과학자라 해서 이 사람을 금지시키는 건 과학의 발달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그런 질문도 해보고 싶어요. 과학이 왜 계속 발전해야 되지? 과학이 발전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연구하고 싶고 궁금해서 선택한 게 과학인데 이거를 멈춰야 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게 궁금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없는 거를 만들고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그쪽으로 연구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이유는 그쪽으로 자본이 쏠리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네. 현대 사회에서 예. 위험을 만들어내는 요소 중에서 국가 권력, 자본, 그다음에 과학자의 무절제된 호기심이 세 가지가 만나면 정말 재앙적인 결과가 그렇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민주적인 통제밖에 없는 것 같고 사회에서 이 정도 연구의 범위도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되는 거고 기술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송 교수님께서 열심히 강연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뭐 그런 법률 같은 거를 좀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합성생물학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서는 안 될 것들 항목을 좀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화학 가스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면 3대가 징역 500년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제법으로 해가지고 3대가 500년이야 그냥. 영노화 기술 발전해서 수명이 500살로 늘어났는데 500년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형량을 저 세게 가야 돼요 이런 거는 세게 가야 된다는 얘기. 세게 가야죠.